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언제부터 기축통화였습니까?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이니까 8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순수 법정화폐 체제라고 해봐야 1971년에서 1973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50년이 갓 지난 역사입니다. 케인즈 학파가 경제정책의 주류로 부상한 시점도 겨우 8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경제정책이 마치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미약하고 수수료가 적어서 채굴이 중단되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지 두고 보자는 말입니다. 왜 120년 뒤의 일을 걱정합니까? 비트코인 2100만 개보다 조금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기 전에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결정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블록 미디어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헤드라인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비트코인 추가 발행 2100만 개 넘겨 하고 나서 캐션마크 딱 찍어놓고 피터 토드와 아담 백 보안성 논쟁 격화 이렇게 나옵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언뜻 보면 비트코인 2100만 개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지켜온 분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마음대로 비트코인을 찍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총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 2100만 개를 둘러싸고 상당히 자극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쟁의 출발은 피터 토드입니다.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피터 토드는 현재 비트코인 보안 모델이 불안정하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논쟁의 당사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라고 하는 잘 알려진 피터 토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해시캐시를 만든 아담 백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비트코인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과거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둘러싼 여러 추측에서 이름이 등장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터 토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보안을 위해서 아주 소량이라도 영구적으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테일 이미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꼬리 발행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아담 백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토드가 비트코인의 2100만 개 약속을 깨뜨리려는 사람이고 아담 백이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히 보면 이 논쟁의 핵심을 놓치는 거겠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채굴자는 무엇을 받고 채굴을 합니까?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는 블록 하나를 만들어내면 크게 두 가지 수익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블록 보상이고 하나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현재 블록 보상은 3.125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옵니다. 3.125였던 블록 보상이 다음 반감기에는 약 1.5625개가 되고 그 다음 반감기가 되면은 약 0.78125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 0.390625개로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으로 줄어들어서 2140년 무렵에는 신규 비트코인 발행이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2140년이 되면 끝난다고 하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채굴자들은 뭘 먹고 삽니까? 거래 수수료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구조도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새롭게 발행되는 비트코인으로 채굴자에게 보상을 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채굴자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피터 토드가 질문을 하나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말 될까? 이런 질문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비트코인 가격이 쑥쑥 올라가고 있어도 그런 질문을 했을까? 제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만약 수수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4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상승을 하지 못하고 비트코인 채굴량은 점점 줄어들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무리 높아져 있어도 채굴은 공짜가 아닐 것인데 엄청난 채굴 장비가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투입될 건데 그런데 블록 보상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거래 수수료가 충분히 채워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채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고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체 해시레이트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비트코인에는 난이도 조정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채굴자가 줄었다고 비트코인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터 토드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블록 생성 속도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보안 예산, 시큐리티 버짓 문제입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블록 보조금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블록에는 수수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블록에는 아주 많은 수수료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다른 채굴자가 블록 하나를 채굴했는데 그 블록 안에 수수료가 무려 10비트코인이나 들어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블록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0.1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해시 파워를 가진 채굴자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0.1개짜리 다음 블록을 채굴하지? 차라리 방금 만들어진 10개짜리 블록을 뒤집어 버리고 내가 다시 가져오면 안 될까? 바로 이것이 피스나이핑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수수료 저격이라고 불리는 문제랍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서 이미 만들어진 비싼 블록을 빼앗아 오는 것이 더 돈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보안 예산이 블록 보상에서 거래 수수료 중심으로 넘어갔을 때도 채굴자들이 항상 정직하게 체인의 끝부분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돈이 되는 선택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그 공격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채굴자들은 이미 기존 블록 위에서 채굴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실패하면 그동안 사용한 전기와 채굴 기회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제적으로 쉽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터 토드 같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블록 보상이 거의 사라지고 채굴자의 수입이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을 때 블록마다 수수료 수입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과거 블록을 다시 노리는 유인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염려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가 유리할까? 해시 파워가 작은 채굴자보다 거대한 해시 파워를 가진 대형 채굴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굴 산업이 더욱 중앙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피터 토드의 걱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문제 자체가 피터 토드 혼자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토드가 제기한 문제 자체는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는 피터 토드와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00만 개라는 공급량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터 토드가 이야기하는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꼬리 발행, 테일 이미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140년이 되어서 발행량을 완전히 0으로 만드는 대신에 아주 작은 양의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굴 보상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네로 같은 암호화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채굴자는 거래 수수료가 적은 시기에도 최소한의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채굴 보상이 안정되고 그만큼 네트워크 보안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100만 개를 넘게 되죠. 바로 여기서 논쟁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피터 토드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른바 구멍난 양동이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개인 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드 문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망했는데 가족에게 개인 키를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비트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터 토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양동이에 물이 들어있는데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그만큼만 물을 조금씩 채워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매년 전체 비트코인의 0.1% 정도가 영구적으로 사라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0.1% 정도를 새롭게 발행을 해서 채굴자에게 지급해도 실제 사용 가능한 비트코인의 양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저도 이 논리 자체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비트코인을 누가 판정을 하고 누가 그것을 알아낸다는 말입니까? 블록체인은 잃어버린 비트코인을 모릅니다. 어떤 주소에 비트코인 1000개가 있는데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개인키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정말 엄청난 호들러로서 장기 보유를 하는 사람의 것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토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 코인은 주인이 개인키를 잃어버렸습니다라는 정보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몇 개가 영구적으로 유실됐는지를 측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멍난 양동이라는 비유는 재미있지만 실제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을 바꾸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100만 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러는 미국 중앙은행이 늘릴 수 있습니다. 원화도 한국은행과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2100만 개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그것을 늘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프로그램의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계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규칙을 사용하는 돈을 비트코인이라 부르겠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하나가 바로 총 발행량 2100만 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부터 건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해결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담 백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 백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이 감소하면 결국 블록 공간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수수료가 채굴자의 보안 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실패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140년은 아직 100년도 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140년 어느 날 갑자기 자 오늘부터 채굴 보상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블록 보상은 4년마다 계속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3.125개에서 다음 반감기 때는 1.562개로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 반감기 때는 0.7812개 그리고 그 다음 반감기 때는 0.390625개 그리고 다음에는 0.1953125개 이런 식으로 100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그 이유거든요.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해 줄 거라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구상이 지금 틀렸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횡보한다고 이렇게 비트코인 총 발행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두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8년에는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2032년에는 어떨까? 2036년에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떨까? 2040년에는 블록 보상이 작아질수록 거래 수수료는 어느 정도 차지할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비트코인 가격이 4년마다 2배 상승하면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해시레이트는 어떻게 변하는가? 채굴 산업은 얼마나 중앙 집중화되는가?
그리고 피스나이핑 같은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실제 데이터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우리가 2140년의 문제를 미리 상상해서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부터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피터 토드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터 토드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은 완벽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위험한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이 거의 사라졌을 때 정말 괜찮을까? 수수료만으로도 채굴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너무 줄어들지는 않을까? 혹은 대형 채굴자가 수수료가 많은 과거 블록을 공격하려는 유인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개발자의 역할이고 또 건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진단에서는 저는 피터 토드의 우려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2100만 개를 변경하는 것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끝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할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담백이 완전히 옳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담백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래 수수료 시장이 충분히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직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2040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지, 그리고 2050년엔 한 개의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지, 세계 금융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그리고 레이어2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온체인 블록 공간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으로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렇게 또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지나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수수료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발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염려고 지나친 확신이겠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문제는 연구하되 규칙은 건드리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피터 토드가 정말로 2100만 개를 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부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를 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피터 토드는 개발자입니다. 코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담백도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채굴자들도 힘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혼자서 비트코인의 규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규칙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노드가 그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블록은 내가 사용하는 비트코인에서는 유효한 블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노드가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개발자가 비트코인의 주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회의를 해서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2200만 개로 늘립시다 라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블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노드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 체인은 내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결국 시장에서 어느 체인을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고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비트코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러면 피터 토드와 아담백 중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인 보안 예산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느냐? 피터 토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 우려는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미래의 거래 수수료만으로 채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피터 토드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 아담백은 시장이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문제의 답은 아직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피스나이핑 같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비트코인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일 이미션, 즉 꼬리 발행을 연구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느냐. 물론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생각이든 어떤 것이든 공개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연구하는 것과 실제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그러면 실제로 2100만 개 한도를 변경해야 하느냐. 여기에서는 저는 완전히 아담 백 쪽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지금 규칙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연구하면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때 가장 작은 변화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논쟁을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흥미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터 토드 정도의 유명한 개발자가 장기적으로 2100만 개라는 규칙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백이 나와서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죠. 다른 개발자들도 토론을 합니다. 채굴자들도 의견을 냅니다. 노드 운영자들도 판단을 합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판단을 하겠죠. 누구도 상대방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도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트코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 국민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나는 이번 통화정책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정되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르죠. 개발자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가 찬성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사용하는 노드가 어떤 규칙을 검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를 넘어서 발행될 것이냐. 이 질문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누가 비트코인의 규칙을 정하는가입니다. 피터 토드입니까? 그거 아니죠. 아담 백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입니까? 그들도 역시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채굴자입니까? 채굴자 역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수많은 참가자가 각자 자신이 받아들일 규칙을 선택하고 검증하면서 유지되는 네트워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100만 개라는 숫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프로그램 코드 자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수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피터 토드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보상은 계속 줄어듭니다. 언젠가는 거래 수수료가 네트워크 보안 비용의 대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때도 충분한 해시 파워가 유지될 것인가? 피스나이핑 같은 문제가 커지지는 않을 것인가? 채굴 산업이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되지는 않을 것이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아담 백의 경고에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을 먼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블록 보상이 줄어드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더 좋은 기술적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판단은 간단합니다. 피터 토드가 제기한 문제는 진지하게 연구를 하되 피터 토드가 제시하는 해결책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2100만 개라는 비트코인의 공급 한도를 변경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140년에 채굴이 거의 종료된다면 아직 120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할지 피터 토드나 아담 백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그 다음 세대가 풀어갈 문제들입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논쟁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독특한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120년 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120년 뒤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오늘 일처럼 논쟁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해 간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언제부터 기축통화였습니까?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라고 볼 때 8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순수한 법정화폐 체제라고 해봐야 1971년부터 1973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50년이 갓 지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인즈 학파가 경제정책의 주류로 부상한 시점도 이제 겨우 8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이 마치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미약하고 수수료가 적어서 채굴이 중단되는지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2100만 개 조금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기 전에 다음 반감기, 그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혼자서 비트코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지도 모르죠. 비트코인의 2100만 개를 지키는 것은 코드 한 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칙을 선택하고 그 규칙을 검증하고 그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결국 2100만 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담 벡과 피터 토더를 믿을 것인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대신 결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는 저는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